I artylerii Sił Zbrojnych NATO jest coroczne ćwiczenie Dynamic Front. Takie swoje powiedzenie, które zawsze przekazuję moim żołnierzom, że jesteśmy skazani na sukces, ponieważ znamy swoje możliwości, wiemy, że jesteśmy wspaniale wyszkoleni, więc wiemy, że jedyną tak naprawdę konsekwencją tego, co robimy, jest tylko zwycięstwo. Nun, die Erfahrungen der Ukraine mit deutschen Waffen sind also durchwachsen. Nahezu kein Großgerät sei uneingeschränkt kriegstauglich, heißt es in einem internen Bundeswehrpapier. Die Panzerhaubitze 2000 etwa habe eine so hohe technische Anfälligkeit, dass die Kriegstauglichkeit stark in Frage gestellt wird. 최근 폴란드에서 실시된 나토 최대 연합훈련인 다이나믹 프론트 2026을 통해 한국의 자부심인 K9 자주포가 나토를 대표하는 포병 무기이자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하게 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토 각국이 자랑하는 유럽산 자주포들과의 비교 훈련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운용국들에게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한국산 무기가 지구 반대편 8,000km 떨어진 혹독한 환경에서 현지 무기 대가리 부시며 도장 깨기를 시전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반전,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나토 최대 연합훈련인 다이나믹 프론트 26이 진행되었는데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중점으로 독일, 스페인 등 약 24개국 이상의 나토 회원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실상 거대한 포병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훈련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여러 나라가 모여 포를 쏘는 데 있지 않는데요. 서로 다른 국가의 MLRS, 자주포, 견인포를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묶어내는 기술적 통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의 지휘소를 두고도 독일이나 폴란드에 있는 포병 부대에 임무를 하달하여 사격할 수 있는 원격 지휘 통제 시스템인 아스카를 집중적으로 테스트했는데 미국 지휘소가 타겟을 지정하면 폴란드의 K9 자주포나 영국의 AS-90, 미국의 하이마스 시스템에 자동으로 사격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이죠. 구체적으로 전선 너머 깊숙한 곳에 적 지휘소나 보급로를 타격하는 중심 타격은 MLRS가 맡고 빠르게 이동하며 적의 전차 군단을 타격하는 기동 타격은 폴란드의 K9과 프랑스 세자르, 스웨덴 아처, 독일의 펜자우비치 2000 등 자주포가 담당했습니다. 또한 특정 요충지에서 지속적인 화력을 지원하는 거점 방어는 미국과 캐나다의 M777 견인포가 그 임무를 맡았죠. 이렇게 각기 다른 사거리와 위력을 지닌 무기들이 하나의 지휘 아래 동시 탄차 TOT 사격을 수행하여 적을 한 번에 무력화하는 능력을 극대화했다는 점이 핵심인데 단순히 포만 묶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는 눈, 레이더까지 집결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대포병 레이더가 적 포탄의 궤적을 읽으면 그 정보가 즉시 각국에 배치된 자주포 부대로 전달되어 1, 2분 안에 보복 사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죠. 그렇다면 이번 훈련이 대체 왜 역대급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규모도 규모인데 이 훈련 자체가 현재 유럽의 안보 지형과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장거리 정밀 타격의 중요성이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실 텐데요. 이번 훈련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적의 지휘소나 보급로를 정확히 타격하는 연습을 반복했는데 이는 적이 국경을 넘기 전에 철저히 무력화하겠다는 선제적 방어 전략의 일환입니다. 과거에는 나라마다 통신 장비와 포격 시스템이 달라 협동 작전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번 훈련의 핵심인 아스카 시스템은 30여 개국 군대가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즉각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한 것이죠. 특히 훈련 장소가 폴란드와 루마니아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의 최전방인데요. 즉 러시아가 나토 영토를 한치라도 침범하면 유럽 전역에 흩어진 나토 화력이 실시간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준 전략적 메시지인 셈이죠. 또한 이제는 단순히 대포만 쏘는 시대가 아님을 보여주며 다영역 작전의 완성을 알렸습니다. 인공지능과 위성 데이터, 드론의 정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누가 가장 빨리 보고 가장 먼저 쏘느냐의 치열한 싸움을 연습한 것인데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아군의 피해는 줄고 승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이번 훈련이 과거와 유독 색달랐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북극권에 가까운 혹한기 시즌 폴란드 북부부터 따뜻한 루마니아 흑해 연안까지 유럽 전역의 서로 다른 기후대에서 동시에 포병 화력을 통합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제 무기체계인 K9 자주포와 천무 MLRS가 나토의 지휘 통제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녹아드는지 증명하는 무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실 K9이 훈련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K9은 핀란드군 소속으로 2024년 이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었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후 북유럽 사격장 등에서 K9의 성능을 뽐내며 나토 연합군과 호흡을 맞춘 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군이 운영하고 있는 K9은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이제 나토 최전방에서 실제 주력 화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 폴란드명 호마르K도 함께 주목받으며 자주포와 MLRS라는 한국산 세트 메뉴가 나토의 핵심 타격 자산으로 완벽히 공인받았죠. 과거 핀란드가 소수로 참가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폴란드가 수백 대의 K9을 실전 배치 중이라 훈련에서의 비중과 존재감이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훈련이 폴란드의 혹한기에 진행되었다는 점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단순히 추운 데서 고생했다는 수준이 아닌 무기체계와 전략 측면에서 몇 가지 결정적인 시험대였기 때문이죠.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혹한기를 견디도록 설계된 K9 자주포에게 폴란드의 겨울은 그야말로 최적의 시험장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기온에서도 엔진 시동이 즉각 걸리고 얼어붙은 진흙탕이나 눈길에서도 궤도 차량 특유의 기동력을 유지해야 하는 구동부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했는데요. 또 포신을 움직이는 유압유가 얼거나 굳지 않고 정밀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유압 시스템 테스트에서도 K9은 이미 한국군에서 검증된 추위에 강한 몸이라 폴란드군 내에서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겨울철 폴란드 평원은 눈이 오거나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거대한 진흙탕이 되는데 이는 라스푸티차와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트럭으로 끄는 견인포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얼어붙은 땅을 파는 데에만 수십 분이 소요되지만 K9 같은 자주포는 스스로 험지를 돌파해 사격 진지를 점령하고 쏜 직후 바로 도망가는 슈딘스쿠시 완벽하게 가능하죠. 이에 이번 훈련에서 K9의 생존성이 견인포나 차륜형 자주포보다 압도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로 인해 심지어 아처 중주국인 스웨덴마저 자존심을 저버리고 차륜형 자주포가 혹한기에는 극도로 낮은 운용성, 기동성, 사용자 편의성을 보인다는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뉴에테리는 스웨덴 국방 기획자들이 눈과 험지에서 작전 능력이 떨어지는 차륜형 시스템 대신 궤도형 포병 플랫폼을 도입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K9 자주포가 나토 24개국을 놀라게 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정신나간 통합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 훈련의 핵심이 아스카 시스템이었는데 미국이 만든 아스카 시스템은 각국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디지털로 직접 연결하는 나토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기반 전송에서 오역이나 소통 실수를 없애주며 탐지부터 사격까지의 시간을 수십 초 단위로 단축시킬 수 있고 기기의 장벽을 무너뜨려 미국의 하이마스, 한국의 K9, 독일 펜저어비치 2000이 하나의 거대한 연합포병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번 훈련에서는 루마니아 지휘소에서 폴란드 국경의 K9에 명령을 내리는 초국가적 화력 운용이 성공했으며 특히 폴란드의 K9과 천무가 이 시스템에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신뢰할 수 있는 타격 수단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나토의 대장격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이 아스카와 연동되지 않는 사례가 이번 훈련에서 종종 발생한 것이죠. 펜저어비치 2000은 독일 특유의 고도화된 정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자국산 사격 통제 장치인 아들러가 아스카 공통 규격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도입된 지 오래된 이탈리아군의 펜저어비치 2000은 구형 시스템이 최신 아스카의 고속 데이터 신호를 따라가지 못해 네트워크에서 자꾸 튕겨나가는 불통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죠. 애초에 펜저어비치 2000은 단독 작전 능력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다 보니 외부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낮았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비용 문제로 제때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펜저어비치 2000의 이런 시스템 연동 문제는 2018년 파이어스 불리틴 자료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독일의 아들러가 미국산 장비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결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성통신 프로토콜 브리치로 인해 다른 화력 통제 시스템 간의 연결이 불가능했거나 미국 부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신 장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랜을 통한 우회 방식을 써야만 했던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펜저어비치 2000은 폴란드 현지의 혹독한 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밀한 자동장전 장치의 센서들이 진흙가루와 습기, 결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류를 일으켰고 부품이 너무 복잡해 야전 정비도 쉽지 않았는데 특히 무게가 약 57톤에 달해 K9보다 10톤가량 더 무거웠던 점은 겨울철 진흙탕 환경에서 기동력 저하와 집안 압력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펜저어비치 2000의 한계는 예견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펜저어비치 2000은 현저히 낮은 가동률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입니다. 고강도 전투 시 자동장전 장치에 과부하가 걸려 가동률이 종종 50% 이하로 떨어지곤 했죠. 심지어 최근 독일 언론이 폭로한 군 내부 기밀 문서에 따르면 119대의 펜저어비치 2000 중 즉시 투입 가능한 기체가 약 40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부품 부족과 복잡한 정비 주기가 겹치며 세계 최고의 명성이 무색해진 것이죠. Material und Know-how aus Deutschland. Die Bundesrepublik ist nach den USA der zweitwichtigste Waffenlieferant für die Ukraine. Im vergangenen Monat wurden gerade erst wieder 3 Milliarden Euro für Waffen freigegeben.
Der Praxistest des Kriegswerkzeugs ist allerdings ernüchternd. Ein internes Papier der Bundeswehr kommt zu dem Schluss, dass das Großgerät aus Deutschland nicht vollumfänglich einsetzbar sei. Die Panzerhaubitze 2000 etwa habe eine so hohe technische Anfälligkeit, dass die Kriegstauglichkeit stark in Frage gestellt wird. Probleme bei anderen Großgeräten wie dem Flugabwehrsystem Patriot und dem Leopard 2 Panzer. Es fehlt an Ersatzteilen und der Aufwand für Reparaturen ist groß. Die Ausbildung an diesen komplexen Systemen ist elementar und kann nicht übers Knie gebrochen werden, sondern muss sehr früh gestartet werden. Das Zweite ist, dass je technischer ein Detail, je technischer eine Waffe, desto anfälliger ist sie. Während Bundeswehrsoldaten etwa 2 Jahre an einem Großgerät ausgebildet werden, haben ukrainische Soldaten dafür oftmals nur wenige Wochen Zeit. Und wenig Erfahrung bei der Instandsetzung führt zu langen Ausfällen des Geräts. Nun, die Erfahrungen der Ukraine mit deutschen Waffen sind also durchwachsen. Nahezu kein Großgerät sei uneingeschränkt kriegstauglich, heißt es in einem internen Bundeswehrpapier. Florian Flade arbeitet für die Recherchekooperation von NDR, WDR und Süddeutscher Zeitung. Florian, welche Brisanz hat denn dieses Papier? Nun, dieses Papier, dieses Protokoll eines Vortrages aus dem Januar, da hat ein Militärattaché vorgetragen bei der Unteroffiziersschule des Heeres. Dieses Papier war nicht für die Öffentlichkeit bestimmt, es ist eingestuft und dieses Papier enthält, deswegen fanden wir es berichtenswert, in ungewöhnlich deutlicher, ungeschönter, auch undiplomatischer Sprache eine Zusammenfassung der Erfahrungen der Ukraine mit deutschen Waffensystemen. Und wir hatten das in dieser Form noch nicht vorliegen gehabt und deswegen haben wir uns entschieden, darüber zu berichten. Und was heißt das jetzt für die künftige Beschaffung von Rüstungsgütern, wo ja Milliarden zur Verfügung stehen werden? Nun, man muss sagen, die Erfahrungen, die da in der Ukraine gemacht werden seit dem Angriff Russlands im Februar 2022, die sind natürlich sehr wertvoll für die Rüstungsindustrie, für die Bundeswehr und sämtliche europäischen Armeen, wie man sich aufstellen muss für einen Krieg der Zukunft und möglicherweise auch eine Auseinandersetzung eben mit Russland. Wir haben gehört, dass die Industrie durchaus ein Interesse hat, zu schauen, wie diese Waffen funktionieren in der Ukraine. Man redet dann von der Performance dieser Waffensysteme, was funktioniert gut, was funktioniert nicht gut. Da gibt es wohl auch einen Rücklauf. Die Frage ist, ob das schnell genug in die Entwicklung neuer Waffensysteme einfließen kann. Nur mal angenommen, Deutschland befände sich im Krieg. Würden wir da vor ähnlichen Problemen stehen wie die Ukraine? Nun, wenn man sich anschaut, was da über die Erfahrungen der Ukrainer mit deutschen Waffensystemen berichtet wird, dann ist eines der Hauptprobleme offenbar die Instandsetzung. In der Ukraine können Waffen nicht in der Frontnähe repariert werden. Es gibt allgegenwärtige Drohnenangriffe, permanente Gefahr aus der Luft. Das hatte man auch bei der Entwicklung dieser Waffensysteme noch nicht mit einkalkuliert wohl. Und das macht den Ukrainern sehr zu schaffen. Das kann eben nicht in Frontnähe. 반면 K9은 지구 반대편 8,000km나 떨어져 있는 국가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현지에서 완벽한 상호 호환성과 동급 기체 중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훈련을 주도한 폴란드에게도 엄청난 자부심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설계된 K9은 나토 표준인 아스카에 최적화된 직관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한국 관하는 폴란드의 토파즈 시스템을 K9에 완벽히 이식했고 이것이 나토 시스템과 연동되자마자 K9 하드웨어가 0.1초의 지연도 없이 명령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K9은 정지 상태에 30초, 이동 중 60초 만에 초탄을 발사하는 속도와 빠른 슈텐스쿤 능력을 보여주며 생존율과 효율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Na współczesnym polu walki wygrywa ten, kto pierwszy rozpozna cel, wykryje przeciwnika i kto pierwszy odda strzał. Jednym z najważniejszych ćwiczeń wojsk rakietowych i artylerii Sił Zbrojnych NATO jest coroczne ćwiczenie Dynamic Front. Jest to ćwiczenie, które integruje pododdziały artylerii państw członkowskich NATO. W 2026 roku ćwiczenie odbywa się na terenie Polski i Rumunii. Po raz pierwszy w tym ćwiczeniu bierze udział 18. Brygada Artylerii. Uwaga, bateria. Zadanie ogniowe, bez strzeliwania. Cel VC 7101. Stanowisko dowodzenia. Ładunek pierwszy. Zapalnik natychmiastowy. Celownik 546. Kierunek zasadniczy. Zmniejszyć 1,15. 2 pociski
szybkim ognia! Jestem dowódcą baterii, dlatego zarządzam rzutem ogniowym, gdzie poświadam swoje haubice. W moim przypadku są to haubice samobieżne K9 Thunder 155 mm. Moim zadaniem jest tak naprawdę przekazywaniem im wszystkich rozkazów i dokonywaniu wszystkich czynności, by ten rzut ogniowy był dobrze zarządzany, by ich strzelanie było celne, terminowe, więc tak naprawdę odpowiedzialność leży po mojej stronie, jeśli chodzi o ten zakres. Celem ćwiczenia Dynamic Front 2026 jest integracja narodowych systemów dowodzenia i systemów kierowania ogniem w środowisku państw NATO. Od 2024 roku Siły Zbrojne, Wojska Rakietowe i Artylerii przystąpiły do inicjatywy ASCA. ASCA to jest system, który integruje narodowe systemy każdego państwa do jednego cyfrowego, kompatybilnego środka w celu ujednolicenia przekazywania komend, eliminacji ewentualnych błędów, ale przede wszystkim skrócenia reakcji ogniowej. Poligon pozwala nam na to, żeby strzelać tak naprawdę od 6 do 7,5 km. Jest to taka średnia odległość, jeśli chodzi o nasze haubice, ponieważ możemy strzelać aż do 40 km. Na naszym toruńskim poligonie ćwiczymy pododdziały Dywizjonu Artylerii Samobieżnej wyposażone w armatohaubice K9 Thunder. Bateria Armii Litewskiej jest wyposażona w Panzerhaubicen PZH 2000 produkcji niemieckiej i wojska sojusznicze ćwiczą na swoim sprzęcie. Są to 155 mm armatohaubice Paladin. Oprócz tego, jako system rozpoznania wykorzystujemy to, co już mamy w 18 Brygadzie Artylerii. Jest to system poszukiwawczo-uderzeniowy Gladius. Na tym poligonie wykorzystujemy systemy rozpoznawcze, tutaj mówię o samolotach FT-5, które prowadzą rozpoznanie na korzyść wojsk sojuszniczych. Jedynym takim wyzwaniem jest ta współpraca z wojskami sojuszniczymi, ponieważ jest to nasze pierwsze ćwiczenie międzynarodowe. Zrobiliśmy wszystko, co w naszej mocy, by wykonywać zadania na najwyższym poziomie u nas na podwórku. Teraz czas, żeby się szkolić z naszymi sojusznikami. Mam takie swoje powiedzenie, które zawsze przekazuję moim żołnierzom, że jesteśmy skazani na sukces, ponieważ znamy swoje możliwości, wiemy, że jesteśmy wspaniale wyszkoleni, więc wiemy, że jedyną tak naprawdę konsekwencją tego, co robimy, jest tylko zwycięstwo. 특히 이번 다이나믹 프론트 26에서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가 주축이 되어 K9 자주포가 나토의 화력 표준임을 입증했습니다. 과거 독일이나 프랑스가 쥐고 있던 주도권이 압도적인 실전 가동률을 뽐낸 K9 운용국들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특히 2027년부터 K9 도입이 예정된 루마니아는 이번 훈련을 지켜보며 확실히 K9으로 선택하길 잘했다는 확신을 얻었는데, K9이 가장 민첩하고 오차없이 타격하는 모습을 보며 독일 장비의 연동 오류와 낮은 가동률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수주 확정 전까지 펜저어비치 2000과 K9을 놓고 고민했던 루마니아는 결국 실전 성능을 가장 중점으로 놓고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현지 생산 및 전 생애주기 지원을 계약의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최근에는 한화가 루마니아 현지에 축구장 25개 크기의 대규모 공장까지 설립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부품의 80%를 현지 조달하는 이 공장은 유럽 전체의 한화 기갑 허브가 될 예정이죠. 폴란드까지 질투할 정도로 이 거대하게 설립될 공장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는데요. K9은 에픽타이저일 뿐 진짜 메인 디시는 바로 약 5조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레드백 300대입니다. K9과 레드백은 엔진 변속기, 차체 등 핵심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K9 공장을 짓는 것은 곧 레드백의 운영 기반을 미리 닦아두는 것과 같은데, 하나는 직접 공장을 세워 현지화율을 높임으로써 EU 국방 자금을 확보하고 전략적 이점까지 챙기려는 치밀한 계산을 마쳤습니다. 폴란드가 국산화 명분으로 더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레드백 대신 자국산 보르숙을 선택하며 애매해진
닥친 상황에서 바로 루마니아가 머리 좋게 손을 써서 하나를 끌어들인 것이죠. 연간 생산량 120대에 달하는 초대형 든보비차 공장은 단순히 K9 53문을 만들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즉 처음부터 레드백 및 K9 파생형 차량 생산에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수주시 전량을 현지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레드백은 호주와 루마니아를 두 축으로 삼아 전 세계적인 전략 교두보를 완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K9 자체의 압도적인 우수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0개국에서 검증된 내구성은 K9 자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 약 2,500문 시장 점유율 70%인 K9 덕분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레드백의 가격 경쟁력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자부심인 크랩 자주포 역시 차체는 K9으로 쓸 만큼 K9 차체는 마법의 차체인데요. 기갑은 하체다 라는 말이 맞는 게 탄약 운반 장갑차부터 무인화 모델 레드백, 군한 장갑차까지 다양한 파생 장비들이 이 튼튼한 K9 뼈대를 공유합니다. 결국 루마니아 공장은 K9이라는 뼈대를 활용해 각종 장비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종합 병기 창고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국의 유럽 멀티 공장, 폴란드의 혹한과 진흙을 뚫고 나토 표준을 완벽히 정복한 K9, 그리고 앞으로 루마니아라는 든든한 발판을 삼아 도약할 레드백은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 K방산의 거대한 생태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제조차 넘지 못한 가동률과 연결성의 벽을 8,000km 넘어 우리 기술이 완벽히 제압했으니 역시 포는 한국 하면 포다. 오늘의 한 줄 평, 대한민국이라 쓰고 포포포포라고 읽는다. 지난 3월 26일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결정적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창원 시험시설 인근 도로에서 트레일러에 실려 이동 중이던 8x8 차륜형 K9의 실물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공식 명칭은 K9 MH 모바일 하우비츠, 이름 그대로 기동성을 극대화한 자주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군림해온 K9이 궤도를 벗어나 바퀴를 달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단순히 구동 방식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시도하지 못한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럼 오늘 대체 왜 K9 MH가 기존 궤도형과 더불어 세계 방산 시장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지, 그리고 왜 외신들조차 포병에 미친 한국만이 가능한 광기 어린 프로젝트라며 경악하고 있는지 그 반전의 내막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단연 포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9A2에 적용된 무인 복합 포탑 기술이 K9 MH에 그대로 이식되었는데요. 기존 K9은 포반장을 비롯해 탄약수 등 5명의 승조원이 운용해야 했지만 이 기술 덕분에 승조원이 단 2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사람이 줄었다고 화력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덕분에 분당 9발에 가공할 만한 고속 사격이 가능해졌죠. 현재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밝힌 타임라인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 이 시제품의 테스트가 본격화되며 내년인 2027년 6월에는 모든 개발 및 체계 통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전 매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도 하나 있습니다. 기동성을 얻기 위해 응당 화력을 타협했을 것이란 편견을 완전히 깨부쉈다는 것이죠. 차륜형은 놀랍게도 사거리가 무려 일반 탄 기준 60km에 달합니다. 기존 K9 대비 20km나 더 늘어난 수치인데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거리가 무려 100km까지 확장되죠. 그 엄청난 사거리 연장의 비밀은 바로 세계 최초로 도입된 58 구경장 포신에 있습니다. 구경장은 포신의 길이를 뜻하는데 이 포신이 길어지면 단순히 사거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거리 타격 정밀도와 정확도도 비약적으로 상승하죠. 포신 안에서 탄이 가속되며 나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포탄의 회전수와 직진성이 향상되어 원거리 사격 시 오차 범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100km 밖의 표적을 핀포인트로 타격할 수 있는 진정한 스나이퍼 대포가 탄생한 셈인 것이죠.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하나의 58 구경장 선택이 얼마나 파격적인 승부수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유럽산 차륜형 자주포 경쟁자들은 모두 52 구경장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신형 독일 RCH-155, 스웨덴 자존심 아처, 프랑스의 세자르 등이 8m 52 구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K9 MH가 이렇듯 초고사양으로 제작된 데에는 애초에 개발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까다로운 성능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이 바로 K9 MH입니다. 특히 미국 수출의 성패를 가를 절대적인 조건의 핵심은 다름 아닌 무게에 있는데 현재 치열하게 진행 중인 미국군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전략 문서에 명시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바로 수송성이고 이것이 무게와 직결되죠. 미 육군 전투발전사령부와 사업관리국의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반드시 C-17 글로브 마스터 3 수송기에 탑재되어야 하며 그것도 탄약과 연료가 꽉 찬 즉시 전투 투입이 가능한 상태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C-17 수송기의 최대 페이로드와 화물실 규격 내에 들어와야 하므로 시스템 전체 무게가 약 30톤에서 35톤 내외로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단순히 가벼운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험지에서도 끄떡없이 달릴 수 있는 무게 배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이에 맞춰 K9MH는 피나는 경량화 작업을 거쳤는데요. 공차 중량 약 30톤, 전투 중량 역시 약 33에서 35톤 수준으로 미 육군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수송 스펙을 완벽히 충족했습니다. 반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는 독일은 이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독일 RCH-155의 차체인 박서가 지닌 한계 때문으로 두꺼운 장갑차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 전투 중량이 무려 40톤에 육박합니다. 미 육군이 요구하는 35톤의 마지노선을 훌쩍 넘어버리는 뚱뚱한 체급이죠. 이 무게 문제는 이미 실전 배치 사례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호주군의 랜드 400 페이스 2에서도 박서 CRV의 무게는 도입 전후로 엄청난 논란의 중심이었는데 무려 42톤에 가까운 박서가 지나가면 호주 북부의 낡은 다리가 무너지거나 도로가 박살날 위험이 커 실제 작전 기동 시 기동 경로가 극도로 제한된다는 현장의 비판이 쏟아졌죠. 수송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호주군의 주력 수송기인 C-17에 기존에 쓰던 가벼운 에즈라브는 여러 대를 넉넉히 실을 수 있었지만 박서는 단 한 대도 싣지 못하고 어거지로 끼워 넣어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무게 중심 문제로 골치가 아팠죠. 특히 더 작은 C-130 허큘리스로는 아예 수송 자체가 불가능해 부대의 전략적 전개 능력이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접견국이 없는 대륙국 호주가 수송을 못한다 말 다 했죠. 더 골 때리는 건 이 살인적인 무게 때문에 최신 방어 트렌드인 APS 탑재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인데요. 호주 ABC 뉴스는 과중한 박스의 무게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이스라엘 스파이크2 대전차 미사일과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시스템을 통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K9A3와 K9MH를 개발하면서 아예 APS 탑재를 기본 사양으로 밀어붙여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고 있죠. 그러나 이쯤 되면 여기서 누구나 품을 만한 공학적인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일단 무게를 35톤 이하로 줄였고 포시는 심지어 세계 최장인 9m짜리 58 구경장을 달았다면 도대체 사격할 때 더 커진 반동은 어떻게 잡는다는 걸까? 그것도 차륜용으로 하는 의문이죠. 실제로 기존 궤도형은 궤도 전체가 지면에 닿아있는 면구조라 무게가 넓게 분산돼 지면을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반동이 와도 궤도와 지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륜형은 8개의 타이어라는 점으로 지탱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반동을 그냥 깡으로 버티려다간 차축이 엿가락처럼 휘거나 차량 자체가 뒤집혀 전복될 수 있죠. 이런 고민에 대해 한국 방산업계는 미친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기술로 반동을 분산시키는 것, 즉 소프트 리코일 기술이 그 전략 핵심입니다. 포가 뒤로 밀리려는 거대한 에너지를 사격 지점 포신을 미리 앞으로 쏴주는 물리적 힘으로 상쇄하고 남은 충격은 유압으로 정교하게 흡수하여 가벼운 차체에 전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인데 이 EJ 기술은 단순히 반동만 잡아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차체의 흔들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후속탄 조준 속도도 빨라졌으며 프레임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차량 수명을 대폭 연장시켜주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술을 체득하고 양산하기까지 지랄맞다는 거죠. 포신이 앞으로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정확히 0.001초의 오차도 없이 격발해야 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만약 계산이 틀려서 포신이 앞으로 튀어나가다 멈춘 뒤에 화약이 터지거나 또 너무 빨리 터져버리면 앞으로 향하던 운동 에너지가 뒤로 가는 반동 에너지와 겹쳐져 오히려 반동이 2배로 증폭되는데요. 차체가 글자 그대로 박살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즉 고도의 정밀전자 제어 기술이 필수적인 궁극의 하이테크 영역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경량화된 차륜형에 이 58 구경장을 얹었다는 건 이 정밀한 타이밍 제어와 소프트 리코일 기술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인데 한국은 이 난제를 초정밀 전자기식 격발 제어로 극복했습니다. 전통적인 자주포는 쇳덩어리 공이가 뇌관을 물리적으로 때리는 방식이지만 소프트 리코일에서는 전기 신호로 화약을 터뜨리는 방식을 쓰는데요. 기술의 핵심은 컴퓨터가 포신이 전진하는 속도와 위치를 실시간 센서로 읽어들여 가장 반동 상쇄 효과가 극대화되는 완벽한 지점과 속도가 일치하는 그 찰나의 순간 컴퓨터가 직접 전기 신호를 쏴서 격발합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유일 포신 제조업체 현대위안은 이 생명과도 같은 격발 시점 결정 알고리즘을 완벽히 국산화했죠. 덕분에 지연 격발이나 조기 격발로 인한 대형 사고 리스크를 제로에 가깝게 낮췄습니다. 또한 포신을 앞으로 던져주는 힘과 사격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조절하는 유압 장치가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형으로 진화시켰는데요. 한국은 포신이 전진할 때의 유압 저항을 실시간으로 조절하여 대포가 위로 치켜들든 아래로 향하든 항상
항상 일정한 전진 속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고난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지금 이 타이밍에 쏘면 차체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이때는 즉각 강제로 격발을 차단하거나 내부에 남은 유압 에너지를 순식간에 방출해 차체를 보호하는 안전 제어 기술까지 탑재되어 있죠. 과거 미 육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에리카 사업이 58 구경장 포진의 심각한 마모와 신뢰성 문제로 결국 고전하다 무너졌던 것을 보면 얼마나 이 기술의 난도가 높은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 연구진들 반응은 성과급 퀘스트 환루. 한국은 오랜 세월 깎고 다듬은 K9의 검증된 플랫폼에 이 새로운 기술들을 완벽히 녹여내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아무리 위에 얹은 포탑 기술이 최첨단이고 소프트 리코일이 훌륭해도 그걸 받쳐주는 뼈대가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뜻밖의 전략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체코 타트라사의 8x8 트럭 셰시를 가져온 것이죠. 타트라사의 셰시는 과거 폴란드 첨호 발사대가 추출될 당시 검토되었던 모델로 최종적으로는 폴란드가 자국산 옐츠사 트럭을 고집했지만 이때부터 타트라와 하나의 기술 파트너십이 구축되었고, 이번 K9 차륜형의 탄생 역시 이 오랜 파트너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준을 생각하면 왜 기아나 현대의 차체를 안 쓰고 외국 걸 쓰냐라는 의문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에도 군용 8x8 차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국산 차륜형 플랫폼들은 애초에 보병 수송이나 경량 화물 위주로 설계되었고, 이에 초고강성 차체를 새로 개발해 검증하는 건 미국 수출의 골든타임이 너무도 촉박했죠. 즉 한화는 이미 전세계 오프로드에서 신뢰성이 완벽히 검증된 타트라 플랫폼을 선택함으로써 성능과 시장 선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리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빠른 개발을 위해서만 타트라를 고른 것이 아닌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타트라 트럭만의 전매 특허 기술, 바로 100번 튜브 방식이 지닌 독창성에 있습니다. 이 100번 튜브 구조 자체는 방산업계에서 타트라라는 브랜드 이름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일 정도로 그들의 상징적인 기술인데, 1920년대 타트라의 전설적인 천재 엔지니어 한스 레드빈카가 처음 고안해내었고, 타트라는 이후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오직 이 방식 하나만을 고집하며 개량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형 트럭에 이 100번 튜브를 적용해 양산하는 회사는 사실상 타트라가 유일무이하죠. 그렇다면 이 100년 된 기술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일반적인 트럭 프레임 방식은 흔히 사다리 모양이나 H형 상자 모양인 것과 달리 타트라의 방식은 차체 밑바닥에 아주 두껍고 튼튼한 원통형 쇠파이프 하나가 척추처럼 박혀 있습니다. 차체의 정중앙을 길게 지나가는 이 굵은 강철 튜브가 엔진에서 바퀴로 힘을 전달하는 구동축이나 각종 복잡한 배선을 안전하게 감싸는 방호 통로 역할까지 겸하죠. 이에 좌우로 쥐어짜는 비틀림에 미친 듯이 강하고 주요 중량물을 지면 가까이 낮게 배치해 58 구경장 포신 사격 직후 차체가 요동치는 반동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다음 사격을 위한 조준 정밀도 및 차체 수명까지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특히 튜브 구조를 자세히 보면 주로 튜브 양옆으로 바퀴를 지지하는 차축이 새의 날개처럼 붙는 형태인데요. 이 때문에 8개의 각 바퀴가 지형에 맞춰 완전히 독립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유리해 거대한 바위나 허리춤까지 오는 깊은 구덩이를 지날 때 타이어가 땅에 달라붙는 접지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모든 중요한 구동 부품이 두꺼운 강철 튜브 안에 숨어있어 모래먼지, 진흙, 물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데, 가혹한 사막이나 동유럽의 진흙, 영하 수십 도의 시베리아와 같은 극지방 오프로드에서 타트라가 유독 사랑받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다른 말로 차륜형 K9도 전 세계로 수출이 섭 가능하다. 심지어 타트라와의 협력은 외교 비즈니스석 보석도 깔려 있는데, 이미 유럽 전역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타트라 셰시를 사용함으로써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단숨에 통과하는 것은 물론 현지 상용망을 통한 즉각적인 부품 조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구 반대편에 한국 부품을 기다려야 하는 타 경쟁 모델 대비 압도적인 구매 매력도로 작용하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방산 강국으로 이제 무조건 자국산만 고집해서 맹목적인 국뽕을 느낄 시점은 지났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조합해 최고의 무기를 제안하는 진정한 글로벌 방산 리더로서 성장해나가는 대한민국의 K9 MH, 그 거침없는 질주를 앞으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에 차륜형이 없었던 건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거다. Pojezierze Mazurskie w pobliżu Przesmyku Suwalskiego charakteryzuje się zimą bardzo niestabilnym gruntem ze względu na cykle zamrażania i rozmarzania śniegu. Podczas gdy blisko 70-tonowe Abramsy grzęzły w błocie, co ograniczało ich mobilność, K2 dzięki niskiej masie 55 ton i precyzyjnemu zawieszeniu hydropneumatycznemu przemierzał zaśnieżony, trudny teren tak, jakby to była płaska droga. Widząc, że silnik odpala za pierwszym razem przy temperaturach poniżej 20 stopni, a zautomatyzowany system ładowania działa bez zarzutu i nie zamarza, nasi żołnierze nabrali ogromnego zaufania do koreańskiego sprzętu.
System Homar-K wykazał się bezbłędną precyzją rażenia dzięki naprowadzaniu GPS i INS, nawet podczas gwałtownych zamieci śnieżnych. Co ważne, wyrzutnia zintegrowana z polskim podwoziem Jelcz 8PDO8 zachowała pełną stabilność platformy startowej w głębokim śniegu. W starych Honkerach zimą brakowało ogrzewania, co zmuszało nas do zakładania wielu warstw ubrań pod mundury, ograniczając nasze ruchy. Legwan natomiast, dzięki wydajnemu ogrzewaniu, pozwala na komfortowe prowadzenie działań nawet przy 30 stopniach. 최근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의 2026년 혹한기 훈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이 가득 쌓인 31을 질주하는 기갑 전력의 대열 속에서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목격한 것은 서방의 전통적인 무기인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 에이브람스가 아니었는데요. 그곳에는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집약된 K2 표전차, K9 저주포, 전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레그반 전술 차량이 사단의 주력으로 완벽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죠. 나토의 최전방이자 유럽 안보의 가장 약한 고리로 불리던 폴란드 북동부 최전선, 이곳에 이제 8,000km나 떨어진 한국의 무기체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 오늘 왜 16기계화 사단이 한국산 장비로만 부대를 재편했는지, 그리고 이 무기들이 어떻게 지옥이라 불리는 마주리의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술 교리를 창조하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제16기계화 사단이 주둔한 올슈팅과 그 예하 부대가 배치된 기지치코, 바르토시체 지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지리학적으로 죽음의 공간이라 불립니다. 사단의 작전 구역은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가장 거대하고 공격적인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러시아 이중대 벨라루스와 인접해 있는데요. 이 두 위협 세력 사이에 끼어있는 폭 65km 남짓의 좁은 육상 통로, 바로 수바키 회랑도 16사단이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절대 방어선이죠. 만약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이 회랑을 점령하여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해버린다면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나토 본토로부터 고립된 섬이 됩니다. 따라서 16사단의 임무는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의 기갑 행진을 최전선에서 분쇄하고 나토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이 생명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데요. 폴란드 국방부가 이 사단에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최신의 장비를 가장 먼저 배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16사단의 패배는 곧 나토 동부전선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사단이 직면한 적은 러시아 군뿐만이 아니며 그들이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기계화 부대에겐 재앙에 가까운 마주리 호수지대의 지형과 기후입니다. 늪과 숲으로 뒤덮인 이 지역은 수천 개의 크고 작은 호수와 그 사이를 메우는 끈적한 늪지대, 그리고 시야를 차단하는 울창한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죠. 개활지에서 대규모 전차전을 벌이기 좋은 폴란드 남동부 평원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무겁고 둔한 장비는 이곳의 연약한 지반을 견디지 못하고 진흙 속에 갇히기 십상이며 좁은 숲길은 대형 전차의 기동을 거부하는데요. 특히 겨울철 북동부 지역은 폴란드의 북극이라 불릴 만큼 혹독한데 6월 평균 기온은 영하 20도를 쉽게 밑돌며 혹한기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연중 100일 가까이 눈이 쌓여있는 이곳은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데요. 배터리는 방전되고 오일은 굳으며 유압장치는 쉽게 터져나가게 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해빙기의 라스푸티차 현상인데, 녹아내린 눈과 흙이 뒤섞여 거대한 뻘밭을 형성하면 웬만한 궤도 차량조차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이 혹독하고 특수한 환경 속에서 16사단의 장비 선택 기준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무기나 서류상의 화려한 재원은 필요 없었는데 진흙탕의 호수, 험준한 지형이 뒤엉킨 폴란드의 전장에서 실제로 더 가볍게, 더 빠르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 무기여만 했고, 결국 16사단은 오직 한국산 무기로만 채워졌습니다. 육중한 M1A2 에이브람스는 광활한 평원의 18사단으로 토션바 한 개로 지형을 가리던 레오파르트는 1기갑여단으로 이동 배치되었고, 기민한 K2표만이 험준한 늪지에 16사단으로 배치되면서 지형에 따른 철저한 맞춤형 배치가 실현된 것이죠. 사실 사단 입장에서 북동부의 2월 지옥과도 같은 환경은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들의 한계를 시험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는데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한국 무기 체계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설계 수치를 상회하는 성능을 입증하면서 현지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16사단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는 단연 제20기계화 여단 소속의 K2 전차였는데요. 현존하는 3.5세대 전차 중 가장 최신형인 K2는 마주리의 혹한 속에서 경진 기종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동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70톤을 육박하는 미국의 M1A2, SCP-V3와 독일 레오파르트 2A7의 육중한
과도한 무게는 평원에서는 위력을 발휘하나 마주리의 늪지와 깊은 눈 속에서는 스스로를 옥죄는 치명적인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실제로 미국은 우로전 이후 동유럽의 지옥과도 같은 험지를 깨닫고 기존 M1A2 SAP V4 사업을 전격 폐기 후 4세대 전차인 M1E3 개발로 선회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무기였습니다. 새로운 M1E3는 50년 에이브람스 설계를 싹 변경하여 능동망원 체계를 탑재하되 무게가 60톤으로 확 줄였는데요. 이는 이미 10년 전 완성된 K2표의 설계와 거의 동일하죠. 55톤급의 K2는 단위 면적당 지면 압력이 타 전차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K2는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 속에서도 궤도가 헛돌거나 자체가 가라앉지 않고 시속 50km 이상의 고속기동을 선보일 수 있는데요. 이는 적의 대전차 화망을 회피하고 신속하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하는 16사단의 전술교리에 완벽하게 부합하죠. 또한 폴란드 현지에서 환상적이라고 극찬을 받는 암 내장형 유압식 선수장치는 단순한 승차감 개선용이 아닌 울퉁불퉁한 빙판과 구릉지가 많은 북동부 지역에서 차체의 높낮이와 기울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주행 중에도 포신의 수평을 완벽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는 눈 덮인 험지에서 이동간 사격 명중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핵심 기술로 고정된 연수장치를 가진 타국 전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제공하죠. 또한 혹한기 디젤 엔진의 시동 문제는 전차의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K2에 탑재된 국산 엔진 DV27K는 별도의 외부 장비나 대기 시간이 없이도 즉각적인 전투 투입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 커먼 레일을 적용했기 때문인데 독일 레오파르트2 엔진은 아직도 구식 기계식 분사 방식이나 초기형 전자제어를 사용하지만 반면 DV27K는 최신 첨단 기술인 고압 커먼 레일을 1500마력급 전차 엔진에 세계 최초로 완벽히 안착시켜 덕분에 영하의 기온에서도 연료가 산소와 즉각 반응하여 폭발적인 시동성을 보여줍니다. 시동과 동시에 전투가 가능하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16사단에게는 가장 확실한 생존 보장책이 되었죠. 또한 16사단 이하 제11포병연대의 주력인 K9 자주포의 혹한기 훈련에서의 활약은 왜 K9이 세계시장 점유율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었는데요. 나토 연합군의 일환으로 16사단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차륜형 자주포, 프랑스 세자르, 스웨덴 아처 등은 빙판과 깊은 눈을 만나자 맥을 못 추었는데 바퀴가 헛돌아 승무원들은 내려서 타이어 체인을 감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 반면 궤도형 K9은 그 사이 이미 사격 후 진지를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페이드를 내려 고정을 시켜야 하는 차륜형 자주포들은 겨울철 딱딱하게 굳은 토지에 애를 먹었지만 K9 자주포는 IS 서스펜션 덕분에 스페이드 고정 없이 바로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2월 폴란드 날씨와 같은 극저온에서는 장약의 연소 속도가 변하고 유압장치가 얼어붙어 사격 재원이 틀어지거나 자동장전 장치가 걸림 현상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그러나 K9은 영하 20도 이하의 환경에서도 분당 6발 이상의 급속 사격 능력을 오차없이 수행했습니다. 쏘고 달리고 다시 쏘는 슈덴스쿠 전술이 눈밭 위에서도 완벽하게 구현되었죠. 여기에 폴란드 천무인 호마르케 역시 핵심 전력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눈보라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공군 지원이 불가능한 악천후 그리고 눈 덮인 설원에서 기갑전력의 진격이 불가할 때 사단의 유일한 타격수단은 오직 호마르케의 단장 로켓인데요. 천무는 GPS, INS 복합 유도 방식을 통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십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핀포인트로 타격에 성공하였고 특히 차체 하나만큼은 잘 만드는 폴란드답게 열치사의 8x8 트럭 차체와 결합된 천무는 16사단의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사격 플랫폼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혹한기 훈련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한국에서 도입한 전술 차량 K1TB의 현지 모델인 레그만의 실전 배치까지 같이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폴란드군이 사용하던 홍커 차량은 빈약한 난방장치와 방호력으로 겨울 작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형 전술 차량 기반의 레그반은 달랐던 것이죠. 강력한 히터와 인체 공학적 설계 그리고 영하 30도에서 이루어지는 정찰 임무에서도 고장이 나지 않는 열화상 장비와 같은 전지장비는 승무원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맺을 당시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 무기가 과연 이 악조건에서 통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혹한기 훈련은 그 모든 의심을 종식시킨 것이죠. 제20기가 여단장 크지슈토프 크누크 대령의 평가가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북동부의 특수하고 가혹한 지형에 맞는 장비를 찾아 헤맸습니다. K2와 K9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이 마주리 호수 지대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진흙탕과 설원 어디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동성은 폴란드에게 압도적인 전술적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제16사단 부사단장 세비스티안 칼리스차크 준장 역시 설원 위를 거침없이 기동하는 K 장비들을 보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장병들은 이제 장비의 고장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전술과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군대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폴란드 제16기가사단의 혹한기 훈련 영상은 단순한 무기 홍보 영상이 아닌 한국산 무기 체계가 유럽 본토의 가장 험난한 전장에서 완벽한 작전 능력을 지명해 보인 역사적인 기록인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테스트베드에서 이미 한국산 무기들이 검증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여름에 나열대 기후를 방불케 하는 고온다습한 장마가, 겨울에는 시베리아의 한파가 몰아쳐 방산 엔지니어들에게 그 자체로 가혹한 시련이었는데요. 거기에 국토의 70%가 험준한 산악이면서도 곳곳에 농가 늪지가 산재한 한국의 지형은 명품 무기를 벼려낸 용광로가 되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과거 미 해병대 사령관이 훈련지를 한국에서 괌으로 옮긴다는 소식에 세계 최고의 훈련 장소인 한국을 왜 떠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발끈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한국의 혹독한 환경은 중동의 사막부터 노르웨이 설원, 폴란드의 늪지, 인도의 히말라야까지 전세계 어떤 환경에서도 무작동 없이 돌아가는 전천후 명품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전세계 3대 전차로 불리는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K2표, 그리고 그 전차를 세계 유일 모두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그 폴란드의 최대 화약고이자 최악의 험지인 마주리아 지역에는 오직 K2표와 K기갑들로만 가득 차 있는데, 이쯤 되면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현실인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대체 한국은 어떤 곳일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